회장님, 시장은 지금 세트레가이의 뉴스페이스 열풍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기술력 뒤에 숨겨진 마이너스 920억 원이라는 재무적 중력의 실체를 보고 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세트레가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분석입니다. 성장성은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의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와 현금 흐름의 함정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회사의 현금 흐름 이슈 때문에 뒤통수를 맞고 손실 보실 일은 완벽하게 차단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 장의 그림이 바로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의 심장이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었던 우리별 1호의 해상도는 400m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 위에서 400m짜리 거대한 물체를 겨우 하나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대형 트럭 정도를 간신히 점 하나로 인식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화면에 이 파란색 점들이 시간을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치 폭포수처럼 아래로 더 선명하고 정밀한 세계를 향해 그야말로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0.25m, 즉 25cm라는 경이로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상도를 무려 1600배나 끌어올린 정말 집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파른 하강 곡선,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세트레가이를 향해 보내는 모든 환호의 근원이며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강세론, 즉 불케이스의 심장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 이 25cm라는 해상도가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했던 기술적 해자, 즉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깊고 넓은 성벽을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cm라는 건요, 지상에 있는 자동차 모델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군사 대열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심지어 무기체계 위에 위장막이 덮여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사 작전급 스펙입니다. 과거에는 정찰기가 직접 떠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이제는 우주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맥사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세트레가이는 이제 단순히 위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직접 생산한 초고 품질 데이터를 파는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시장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는 한 걸음 물러나 냉정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죠. 이토록 완벽에 가까운 기술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세트레가이가 치른, 그리고 앞으로 치러야만 할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빛나는 기술력의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또 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920억 원. 2025년 한 해 동안 예상되는 이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필수적인 투자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오히려 92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예측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레가이를 둘러싼 가장 강력한 약세론, 즉 베어 케이스의 심장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는데 왜 회사의 현금 고가는 이렇게 텅텅 비어가는 것일까요? 이건 마치 도로 위에서 가장 빠른 최고급 스포츠카를 손에 넣었지만 매달 나가는 엄청난 보험료와 기름값 때문에 허덕이는 것과 같은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순의 구조를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 지점입니다. 바로 고마진의 꿈과 혹독한 상업화의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괴리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앞으로 위성 제조라는 전통적인 사업이 아니라 마진이 높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사업의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높은 산들을 넘어야만 합니다. 세트레가이가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강력한 구조이죠. 첫 단계에서는 위성을 만들고 또 그걸 우주로 쏘아 올리느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단 그 비용을 넘어서는 매출, 즉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우주에 이미 떠있는 위성이 찍어내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는요, 이걸 복제해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원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매출은 거의 100%에 가까운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꽂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잘 만든 음원 하나가 스트리밍 될 때마다 추가 제작 비용 없이 계속해서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레가이가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서서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핵심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성장 엔진이 바로 자회사 SIS에서 나오는 데이터 매출입니다. 화면의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5년에 830억 원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매출이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1730억 원으로 무려 108%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숫자가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그렇습니다. 이 108%라는 숫자는 단순히 매출이 2배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회사의 체질 자체가 무거운 제조업에서 가벼운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야말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 숫자들만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결코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바로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장밋빛 꿈이 현실에서면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쟁사인 플래닛랩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역시 위성 데이터를 판매해서 큰 돈을 벌겠다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보다 훨씬 더딘 B2B 상업화 속도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고점 대비 80%에서 많게는 90%까지 그야말로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라 불리며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망주가 투자자들의 꿈을 어떻게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위성 데이터 상업화라는 길이 결코 장밋빛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 물론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은 분명 다릅니다. 세트레카이는 위성 제작과 데이터 판매를 모두 하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택했고 플래닛랩스는 순수하게 데이터 판매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해상도 전략도 다르죠. 세트레카이는 최고 해상도 한 방에 집중하고 플래닛랩스는 위성의 숫자로 승부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델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시장이 그 데이터를 제값 주고 또 빠르게 사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근본적인 리스크는 두 회사 모두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트레카이가 과연 플래닛랩스가 걸어갔던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세트레카이의 데이터 사업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상업화 리스크라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충돌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주 잔고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과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현금이라는 비보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입니다. 자, 회장님, 이 막대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세를 한번 보시죠. 세트레가이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먹고 살 일감을 쌓아놓은 창고입니다. 2025년 말까지만 해도 3,458억 원, 이미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에 2026년 초 그야말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2,830억 원짜리 초대형 해외 수출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 두 숫자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저 오른쪽 막대기 무려 6천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회장님, 6천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 회사의 2년치, 많게는 3년치 매출을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어서 확보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몇 년간의 실적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명분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이 숫자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이런 파티 분위기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 엄청난 수주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맨 윗줄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2024년에 390억 원 흑자였던 현금 흐름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에는 무려 920억 원 적자로 그야말로 곤두박질 칩니다. 동시에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역시 150억에서 230억 그리고 380억 원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은 잔뜩 따냈는데 그 일감을 소화하기 위해 당장 써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아져서 회사의 현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대형 건설사가 수주 파티를 벌였지만 원자재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오히려 흑자 도산 위기에 몰리는 것과 아주 유사한 구조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며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 2,830억 원짜리 계약은 고정가격 계약입니다. 이게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앞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는 몇 년 동안 핵심 부품 가격이 오르거나 고급 엔지니어의 인건비가 폭등하더라도 세트레가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만 받아야 합니다. 모든 원가 상승의 위험을 회사가 온전히 혼자서 떠안는 구조인 셈이죠. 만약 앞으로 2, 3년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손해를 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계약 통화가 유로화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오르면 원화로 환산되는 매출액이 줄어드는 환율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상적인 수주 잔고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측면과 그로 인한 현금 소진 및 고정 가격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부정적 측면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모든 기술적인 기대감과 재무적인 리스크가 단 하나의 사건,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전부 아니면 전무, 즉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발사입니다. 회장님, 우주 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이 분야에는 아깝게 실패했다거나 절반의 성공 같은 어정쩡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숫자 1이고 실패는 숫자 0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아무리 완벽하게 위성을 만들어도 그것을 싣고 가는 발사체가 폭발하면 그 자산의 가치는 바로 그 즉시 제로가 됩니다. 재도전의 기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잔혹한 이진법의 세계가 세트레가이의 미래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용어로는 이런 종류의 리스크를 바이너리 리스크, 즉 이진법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세트레카이의 경우 2028년에 쏘아 올릴 두 번째 스페이스 IT 위성이 바로 이 리스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발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위성이 한 대일 때와 두 대일 때는 단순히 데이터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다시 촬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재방문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쟁 지역의 동향을 매일 감시해야 하는 국방부 고객에게 이틀에 한 번 촬영하는 위성과 매일 촬영하는 위성의 가치는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10배, 어쩌면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세트레카이에 부여하고 있는 이 높은 가치 평가는 2028년 발사가 반드시 성공하여 위성 군집, 즉 컨스텔레이션이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쩌면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들입니다. 첫째, 방금 길게 말씀드린 2028년 발사 실패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보험으로도 결코 메꿀 수 없는 골든타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 2,830억 원짜리 계약의 상대방 국가에 정치적인 불안이 발생하거나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이 갑자기 강화되면 그 거대한 계약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바로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미달 리스크입니다. 현재 시장은 2026년에 7.4%라는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만점짜리 성적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9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오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대했던 10점이 부족한가를 따지며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ER이 98배에 달하는 성장주에게 기대치 미달이라는 성적표는 치명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